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편 3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기의 공자세가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가 만년에 주역을 애독할 때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겸비한 성인 군자도 책 읽기를 게으니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책 읽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래 그러는 걸까요? 오늘 책으로 통통해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책 읽기의 소중함과 또 다양한 시각을 키워줄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할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샤를 보들레르의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가 기획한 은행나무 위대한 생각의 시리즈로 새로운 고전 non-픽션인데요. 먼저 우리 이명랑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위대한 생각 시리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이 시리즈를 지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5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보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요.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 논픽션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학예술 그 철학의 그 거장들의 고전을 이제 새롭게 출간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작품을 이제 우선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 중에는 중에서 이 작가의 해당 작가에 대해서 최초로 입문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절판이 되거나 또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번역되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러한 시리즈입니다. 네, 이 위대한 생각 시리즈 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권인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 모두 읽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보들레르가 이야기하고 있죠. 보들레르처럼 어떤 그 어느 시대에서나 예술가들은 그 시대와 불편함을 겪었었고, 그것은 이 보들레르처럼 어떤 촌철살인 같은 비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의식을 두 명의 작가, 그러니까 뭐 기스와, 콩스탕트 기스와, 그 다음에 들르크루아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에 있어서, 한 명의 작가는 그 작품의 키워드로, 또 한 명의 작가는 어떤 편지의 형식으로 엮어내고 있는 이 구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작가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우리 유정현 선생님께서 앞으로 더 아마도 재미있고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됐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우선 이 보들레르가 시인인데 비평서를 또 썼구나. 저는 깜짝 놀랐고요. 또한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 화가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면서 전체적인 문체가 이게 비평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꼭 한 편의 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장이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아주 그 화가의 그 전체적인 그 화풍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깜짝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칭찬일색이라서 좀 어떤 부분은 좀 가려운 데도 긁어지고 약간은 좀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좀 더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감동받은 사람을 추켜 세우는 데만 좀 치중되지 않았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읽자마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역시 고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고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읽고 나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처음 읽을 때 시작이 어렵죠. 네, 시작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 생각은 고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밑줄을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밑줄 치다 보면서 내가 살면서 이제 잊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다시금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사실 이 보들레르 하면 아마 세 분 교수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보들레르 하면 악의 꽃이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시집이죠. 그리고 또 이 보들레르는 그런 시집을 낸 프랑스의 사실 천재 시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의 우울함, 댄디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보들레르 이름을 떠올리면 바로 연결돼서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인데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먼저 우리
그러면 박 교수님? 예. 저는 일단 보들레르 그러면 굉장히 그 상징주의 시인이고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그 대중보다 자기가 우월하고 좀 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댄디즘이라는 그 말 뜻 그 자체가 사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들레르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정신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들레르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일단 유산 상속과 그 재산 탕진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보들레르의 그 아버지가 이제 6살 때, 보들레르가 6살 때 이제 사망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재산을 이제 상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6살 때였으니까 그 가족 내에서 이제 그 보들레르가 상속받은 그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또 이제 모임도 이제 만들어지고 또 가족이 관리를 했는데 드디어 21살 때 이제 보들레르가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0만 프랑, 그 다음에 땅도 4군데나 이제 상속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많은 재산을 단지 25개월 만에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절반가량을 이제 탕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절망하면서 이제 보들레르를 이제 금치산 선고를 내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일정의 연금처럼 이제 재산을 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보들레르가 어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냐. 옷을 사는데 썼다 그래요. 그래서 보들레르 보면 뭔가 이런 구석이 있었으니까 남들은 이제 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았네요. 네, 그런 악의 꽃과 같은 그 시를 쓰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이명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보들레르의 개인사, 또 사랑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했었던 그런 작가였었죠. 평생 정말 그 창녀를, 그 혼혈의 창녀를 사랑했던 그런 작가였다라는 게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보들레르를 처음 접했던 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아까 구봉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서 올라왔었던 몇 편의 시를 통해서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들이 굉장히 데카닥스하고 그때의 어떤 그 우울한 어떤 그런 정조를 잘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생활을 했었던 90년대 초반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문민정부가 출범되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키워드들이 오렌지족, 그런 게 뜰 때였다. 락카페, 예.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작가의 시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보들레르의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 소개 영상 보시고 더욱더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가 쓴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 책은 현대적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거리의 군중 한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드는 풍속화가 기스와 대중을 혐오하는 천재화가 들라크루아가 주인공으로 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들레르는 신고전주의로 대표되던 미적 관념에서 벗어나 대중 속에 뛰어들고 현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자를 진정한 예술가라고 합니다. 시시하고 하찮지만 영원한 존재로 불릴 수 있는 이름은 바로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일 것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를 넘은 선구자 보들레르. 그는 현대 예술은 예술가의 미적 능력 때문이며 그것이 예술가가 현대라는 폐허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 이 책은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술,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다양한 정의가 있잖아요. 많은 철학자들과 문인들과 여러 이제 이론가들이 예술을 정의한 것들 많이 있긴 한데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하시는 예술의 의미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요새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이제 저도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보들레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웅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에머슨의 말을 이거를 바꿨어요, 조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학계의 영웅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학계의 영웅은 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예술을 하려면 다 끊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이처럼 예술가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이제 성취할 때까지 집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도 네, 아마 흔들리지 않고.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어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그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행위 네. 그 자체가 아마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철학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저는 제가 정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할 수도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예술은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일이고 우리가 그 현대 예술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 관객에게 요구되어진 어떤 사전적인 그 지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즐겁게 관람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작품의 어떤 작가의 의도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술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술은 본질적으로 기술, 그러니까 테크닉에서 출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인간들은 어떤 인간의 미의식, 이러한 것들을 찾는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개념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떤 지적인 차원의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예술이라는 것은 즐거운 놀이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한 철학자가 예술은 또 유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떠오르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우리 차례를 보면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부터 시작해서 이 책은 아름다움, 유행, 그리고 행복, 그리고 풍속 크로키, 현대성, 댄디 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목차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각각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부터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챕터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풍속 크로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스가 굉장히 그 현대적인 그 풍자를 잘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즐겁기도 했었지만은 전 남자이다 보니까 이 챕터 10에 보면 여인을 갖다가 너무 잘 묘사해놨어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가장 오래 가까이 하는 쾌락의 원천적인 존재, 남자들이 모든 노력의 대상이자 원인인 존재, 신과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소통 불가의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수님 외모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읽는 내내 지금 싱글벙글 막 그냥. 아니, 너무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는 생각했던 거예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은 사실 조금 딱딱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좀 유머러스하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챕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또 공감하시면서 몰입하시면서 읽으신 근데 것 이제 같은데요. 저도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밑줄 친 부분에 공감하는데 신과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소통 불가의 이 존재라는 게 있는데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의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새 우스갯소리로 그 여성 언어 번역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빠 이거 예뻐 이러면은 이거의 뜻은 오빠 사줘 이런 뜻이라며요. 근데 이제 그런 저도 굉장히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장 그 화장 예찬이라는 챕터였었는데요. 그 보들레르가 이 여성의 어떤 화장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찬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화장을 하고 네. 있는 게. 예.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책의 전 부분을 통해서 보들레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아름다움을 해치는 정말 해악적인 요소가 뭐냐? 그것은 18세기의 어떤 윤리의 개념이다. 그때 우리가 아니라 18세기 윤리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자연이 모든 그 아름다움의 근본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여성들의 화장하는 방법. 인간의 노력인 거죠. 네,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이 보들레르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떤 자율의지의 중요성,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예술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75페이지를 조금 이제 12장인데요. 제목이 정숙한 여인들과 아닌 여인들이라는 이제 장이에요. 근데 이제 보들레르가 이제 그 이전에는 예술이라는 것을 아름다움을 이제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보들레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움의 단순한 재현이 이제 예술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찰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기 이제 100년도 더 전에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대의 어떤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들레르가 얘기했는데 아마 이 책 중에서 이제 정숙한 여인들과 이 아닌 여인들에서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단사가 만들어준 우아한 의상을 걸치고 이발사가 다듬어준 머리를 한 그런 얼간이들 가운데 한 명이 또 이제 안팎으로 환히 밝힌 유리창에 기댄 채 카페 문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옆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교육받은 교양 있는 귀부인의 외모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지만 사실 이 여성은 귀부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보들레르가 이제 부르주아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 의식도 갖고 있지만 또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나의 이런 문학 작품을 결국 소비하는 소비 계층은 부르주아 계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삶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 12장에서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께 차례대로 10장, 11장, 그러니까요. 12장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렇게 또 마음에 드시는 부분, 인상 깊은 부분을 뽑아주셨는데요. 아까 이명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다. 재현의 역할에서 아마 보들레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이 표현이다. 제 외관을 그리는 것을 극복한 어떤 예술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의 또 독특함이라고 할까요? 이 각각 끝난 1부, 2부가 있는데 이제 끝날 때마다 그 다뤘던 작가들, 그래서 콩스탄틴 기스와 그리고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마음에 들었다, 또 혹은 나 이 그림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들라크루아의 수테고지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요. 이 책을 읽어봄으로써 제가 이미 봐왔던 책이었고 또 수테고지라는 이 그 소재 자체는 그리스도교 초기의 비잔틴 예술에서부터 19세기까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스터피스들, 거장들이 또 굉장히 다뤄왔던 네. 주제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하나려니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그 보들레르가 이야기했었던 들라크루아가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높았고 그리고 들라크루아는 정말로 역사화나 어떤 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작품에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스테고지 그림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정말로 그 문학 작품에서 희곡이 연극에 세워지는 것처럼 그 연극 무대처럼 이 수테고지가 어떤 액자의 구도를 취하고 있어요. 옆에 양옆으로 좌우로 그 천사들이 이렇게 커튼을 닫고 여는 듯한 이런 액자 구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들라크루아는 문학적인 조예가 굉장히 깊었고 그의 어떤 성향이 작품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테고지를 다시 한번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회화 교수님 딱 오늘 그 그림 강의 네, 맞습니다. 잘 들으셨는데 또 다른 분은 네, 저는 이제 이 드라큘라 작품 중에서
그 왕뱀이라고 부르잖아요. 커다란 뱀인데 그 이제 파이썬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필수 뭐 좀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이 파이썬을 무찌른 아폴론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굉장히 그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5, 16년 전쯤에 이 루브르에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아폴론 갤러리라고 바로 불리는 그 그림이요? 네. 이 아폴론 갤러리가 이제 그 아폴론을 주제로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림인데 이 아폴론 갤러리에 천장화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또 천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은 와 진짜 경이로워요. 근데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적이 딱 두 번 있거든요. 하나는 바티칸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드라큘라의 그 왕뱀 파이썬과 싸워서 이기는 아폴론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 신화를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왕뱀 파이썬이 원래 그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인데 그 가이아 이 왕뱀이 그 이 그리스를 갖다가 마구 난장판을 만드니까는 아폴론을 불러가지고 아폴론이 화살로 그 뱀을 쏴서 죽이는 장면을 갖다가 묘사한 건데 그 안에는 뭐 이제 승리의 신이 나오기도 하고 또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로 이렇게 뭐 무찌르는 장면도 나오고 또 뒤에는 그 디아나라고 불리는 그 아폴론의 동생이 화살통을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 나오는데 그 묘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감동을 아직도 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장 저는 인상을 잡게 가지고 있죠. 보셨죠? 네, 교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마치 정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루브르 박물관, 가봐야 바티칸 되겠어요. 이러니까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는 그때가 이제 언제였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배낭 들고 가고 싶네요, 정말. 갑시다. 저는 이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콩스탄틴 기스의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요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그림 보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이제 기부인 같은 막 정말 화려한 드레스 입고 있고 또 마차의 신사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인간 군상들을 이제 또 잘 그려내는 작가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 그림을 보면서 그 삶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치장하고 화려할 수도 있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삶은 다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씁쓸한 그런 어떤 포도주의 맛과 같은 삶을 좀 잘 포착해내지 않았나. 그래서 요 그림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이 또 역시 그 그림에 또 문학적인 어떤 그런 걸 발휘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더욱더 감동인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이 보들레르는 이 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현대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성이란 유행이 일시적인 것에 속해 포함하는 시적인 것을 그 유행으로부터 끌어내는 일 또는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것을 추출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현대성, 보들레르가 정의한 현대성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뭐 역사적인, 문학적인, 미술 이론에서도 그런 담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현대성, 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나름대로 해석하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식견을 통해서 이 현대성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들레르가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현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어떤 것, 말하자면 시대를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 가치, 이것이 바로 현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있는 이 현재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현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제가 지금 청바지를 입고 오긴 했지만은 이 청바지가 현대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것이 현대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순간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저는 현대성으로 정의내리고 싶네요. 우리 현대라는 이 용어 자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보들레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들레르가 이제 1859년에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 이제 보들레르가 현대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여지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든가. 근데 이렇게 전통과 단절된 채 새롭고 낯선
고러한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가졌던 이제 젊은이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현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라는 그 보들레르가 말한 이 현대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이해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신데요. 근데 할머니가 딱 우연히 만났는데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나도 콜롬비아 의사한테 이 안구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완견이 눈이 아파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수의사한테 이 안구 진찰을 받고 왔다. 근데 2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라고 비기는 영감은 안 아프고 우리 이 귀한 애완견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할아버지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할 때는 그 소파에 앉아도 할머니는 여기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는 저쪽에 앉아 계시고 애완견은 가운데 두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누구누구야 할아버지 식사하시라고 해라. 아, 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누구누구야 할머니 뭐 문 닫으라고 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히 알고 있었던 노부부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어떤 모습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대성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마침 또 그 시대가 이제 정말로 말하는 그런 고전과 또 소위 말하는 근대, 그때 막 그 접점이잖아요. 막 넘어가는 시대에 정말 그 사회의 변동, 그런 걸 담아내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것 같고, 반영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밑줄 쫙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또 마음에 드는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아마 분명히 이렇게 읽으셨을 텐데요. 한번 낭독 한번, 교수님들의 낭낭한 우리 목소리로 한번 낭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장의 예술가는 세상 속의 인간, 군중 속의 인간,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챕터에서 뽑아왔는데요. 병마에서 벗어남은 어린 시절로 돌아감과 같다. 병마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물의 생생한 흥미를 느끼는 능력을 최고도로 누린다. 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아파 죽겠다가 그 병이 다 낫고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그 사물들이 새롭게 인식되는 그 순간,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첫 순간처럼 작가는, 예술가는, 예술가의 시각은, 태도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가졌던 또 다른 이유가 제가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비유,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은 그 마음속의 고통과 번뇌가 그렇게 차오르면 그 바로 앞에 나 있는 길을 향해서 무작정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걷다가 그 고통과 어떤 번뇌가 사라질 때, 그때 지팡이를 하나 꽂아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정말 예술가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정말 욱신거리는 그런 여정의 반복이고, 그런 고통이 지난 후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지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이 더 감동스러웠는데요. 우리 그러면 또 네, 저는 그 드라큘라의 그 삶과 작품 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깁니다. 가시적인 세계 전체는 이미지와 기호를 모아놓은 저장고일 뿐으로 그것들 서로 간의 자리와 가치는 상상력이 부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상상력으로 소화시키고 변형해야 할 일종의 양식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의 모든 능력들은 그 능력들을 한꺼번에 징발하는 상상력에 복종해야 된다. 사전을 잘한다는 것이 반드시 구성기술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구성기술 그 자체가 보편적 상상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훌륭한 화가는 위대한 화가가 아닐 수 있지만 위대한 화가는 반드시 훌륭한 화가이다. 참 이 문장이 참 공감이 많이 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공대에서 그 이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지만은 또 대학교 다닐 때 미술반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전시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추어로 좀 그림을 좀 그려본 중인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그 느끼는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고민했던 문제를 갖다가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와닿는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저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또 세임 얻으셔서 또 작업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124쪽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문체에 가장 눈에 띄게 특징을 남긴 것, 그것은 간결함과 모든 정신력들이 주어진 한 지점을 향해 집중해 버릇해서 나온 결과인 일종의 과장 없는 강렬함입니다. 대서양 건너편의 모럴리스트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영웅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이다. 미국 선업론의 수장이 처세와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그 격언은 시와 예술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계의 영웅, 즉 진정한 작가는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 부분을 낭독해드린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길을 가다 보면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게도 되고 하는데 결국 그런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집중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번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보들레르, 이걸 영화로 만들면 누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렇게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이들 구성해서 직접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배우가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사실 보들레르를 주제로 한 영화는 없지 않았나요? 없었고. 그 전에 많은 랭보와 화가들을 베를린, 가지고 그쵸. 예술가들을 네. 소재로 한 작품들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인을 주제로 한 그 영화는 없던 것 같은데 혹시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그 신 랭보와 베를린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 들라크루아의 그 젊은 시절의 자화상을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창백하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어떤 자화상을 보면서 싱거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그 강동원 씨가 들라크루아고 또 약간 반대적인 이미지의 어떤 요즘에 한참 많이 나오시는 하정우 씨가 이 기스 역을 맡아서 그 19세기의 그 고전 소설처럼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사랑 이야기로 싱겁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니, 교수님 되게 예술가적인 어떤 생각을 하신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도 이게 유럽인이니까 서양 배우들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 강동원, 하정우 나오니까 또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억지 리액션 아니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이 드라큘라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죠. 근데 그 드라큘라 모습을 딱 보면서 그 선이 굉장히 강렬해요. 이렇게 약간 갸르스름하면서 꼭 딱 떠오르는 배우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조니 데뷔예요. 조니 데뷔랑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니 데뷔 이 역할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노신사인데 이 노신사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톰 행크스입니다. 네, 톰 행크스가 분장을 하면요, 그 노신사의 모습이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박정호 PD 영화 감독님의 한번 기대해 볼 텐데. 저도 이제 두 분 교수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캐스팅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일단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빈 그리고 원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흐뭇하네요. 보니까. 이명남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흥행 성적은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캐스팅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즐겁게 웃어봤는데요.
책으로 통통의 행시짓기 나도 시인이다 코너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예술로 한번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 텐데요.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이 책을 쓴 보들레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행시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들레르로 빙의하셔서 한번 네네, 해보세요. 빙의해서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예, 예술이란 무엇인가? 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정열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무슨 그거 같아요. 뭐 CF 정면 없는 같은.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예, 보들레르가 이 술 막.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들레르 스타일로 좀 한번 시를 지어봤는데요. 네, 운 띄워주시죠. 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은 평범하지 않은 이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꽃을 그림으로 옮겨보세요. 술, 술패랭이꽃. 선생님, 진짜 이거 밤새서 써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재밌게 저희 이제 문예창작학과 이제 학생들이 보내주신데요. 이게 술자가 들어가니까 이 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조은미 학생. 예로부터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 이게 있었고요. 또 이제 김유석 학생.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술렁이는 아빠 마음. 이 학생은 이제 조만간 아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이상욱 학생은 이런 거 보내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미. 술술 읽어가는 즐거움. 그래서 이제 책 읽기에 즐거움을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역시 문창과 학생들이라서 재치가 있네요.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시인 모시고 잘 들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작가 보들레르에게 그 나름대로 또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세 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에 접근해 주셨는데 한 말씀씩 해주세요. 뭐 보들레르 씨 제 이행시가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예전에 보들레르가 이야기했었던 어떤 천재성 하면은 사실 지금은 좀 예술가의 천재성 하면 좀 약간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고 오히려 천재성보다는 예술가의 어떤 노력 그리고 일관된 어떤 태도 그리고 뭐 수사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보들레르가 지금 이 현대성을 논한다면 또 어떤 독서를 날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역시 또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보들레르가 살았던 동시대의 화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쿠르베였어요.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죠. 그리고 초기에 이 보들레르하고 쿠르베가 굉장히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그 근대적 삶을 굉장히 경멸을 했고 이 쿠르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근대적 현실적인 삶을 갖다가 굉장히 잘 묘사해서 그 처음에 굉장히 가까웠는데 나중에 이 기스를 알게 되면서 이 쿠르베의 그림을 갑자기 싫어하고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멀어지게 됐는지 난 그게 참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만일 보들레르가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한다면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하네요. 정말 진짜. 잘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보들레르가 이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악의 꽃이 출간되니까 단지 어떤 의견들이 많았냐면요. 이 시집에서 흉측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이해 불가능한 것들 뿐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는 타락한 것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보들레르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책은 악의 꽃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발명의 정신과 이제 심지어는 국어에 대한 지식까지도 나는 이 모든 바보 짓거리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SNS 시대에 살다 보니까 누가 이제 게시판이라든가 댓글에 조금만 악플을 달아도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보들레르는 그런데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신경 안 썼냐. 그래서 나 정말 신경 안 썼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 아마 또 책을 읽으시면서 또 이 점은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나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뭐 아쉽다기보다는 이 책의 어떤 이 보들레르의 일관된 태도가 어떤 이 두 작가를 향한 거의 뭐 헌정하는 그런 어떤 예찬론이 이 태도였잖아요. 보들레르의 태도였기 때문에 뭐 저처럼 약간 이 삐딱하게 보기를 혹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독자들이 읽을 때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근데 문장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표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런 문체라든지 또 이런 그 분위기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읽으면서 그렇게 그닥 유쾌하진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 콘스탄틴 기스가 유명해진 즉 부각되게 된 원인이 이 보들레르가 그렇죠. 이 글을 써줌으로 인해서 부각이 됐고 맞아요. 또 보들레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콘스탄틴 기스도 같이 그 유명세를 잃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보들레르에 의해서 이 기스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칭찬 일변도였다는 것이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더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 사람을 더 발전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결국 맨 마지막에 풍속화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만일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고 싶다면은 가보시기 전에 바로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드라큘라의 그 작품은 루브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모나리자 외에도 기억해 볼 만한 그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라큘라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루브르를 방문하시는 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추천. 먼저 이거 연습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뭐 어떤 커다란 그 맥락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고 싶지만 이 그 보들레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그 양극단에 있는 어떤 그 개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 혹은 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이런 어떤 두 계급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그 접점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한 어떤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리더들 혹은 뭐 정치인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 저는요, 일단, 도대체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안 하는, 근데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사고뭉치 자식을 둔, 그래서 항상, 아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라고 이제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일단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뭐라도 되겠지라고. 자신감,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요런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보들레르도 남들 눈에는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 이 화가들도 그랬지만 결국 다 뭐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는 예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의 사명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표현하는 일이다. 오늘 함께 읽은 책에 어울리는 명언이라 생각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예술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북TV 해외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을 통해서 해외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